경매 권리 분석 TV. 상상해보세요, 여러분. 전셋집을 구하면서 여러분은 할 수 있는 모든 걸 진짜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그 등기부등본도 깨끗한 걸 2번, 3번 막 확인했고요. 이삿짐 풀자마자 바로 동사무소로 달려가서 전입신고도 마쳤습니다. 네,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절차죠. 그렇죠. 그리고 계약서에 그 확정일자 도장까지 쾅 찍었단 말이에요. 자, 이제 내 평생 모은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은 100% 안전하다? 이렇게 믿고 달콤한 잠에 빠집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벌써 무서운데요? 내가 알지도 못했던 국가의 세금 징수원이 딱 나타나서 내 보증금을 통째로 날려버립니다. 서류상 완벽했던 내 방어막이 진짜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된 거예요. 와, 진짜 상상만 해도 끔찍한 악몽이네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자, 이제 하나씩 풀어볼까요? 오늘은 바로 이 악몽 같은 상황이 도대체 현실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리고 뭐 더 중요하게는 이 내놓한 금융 서바이벌 게임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지를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생존 가이드가 될 것 같네요.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이 꽤 방대하거든요. 주택이랑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그리고 경매 법정의 그 치열한 우선순위 토론 기록, 또 현장에서 쓰이는 유치권 가이드, 마지막으로 이 모든 판을 쥐고 흔드는 은행법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매일 출퇴근하고 잠을 자는 집, 그리고 땀 흘려 버는 그 돈에 대한 가장 현실적이고 좀 뼈아픈 기록들이죠. 보통 이런 법이나 금융제도 이러면 나와는 상관없는 막 전문가들만의 영역이라고 치부하기 쉽잖아요. 약간 어렵게 느껴지니까 피하게 되죠. 그렇죠. 하지만 오늘 분석할 이 자료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진실이 딱 있습니다. 법은 분명히 우리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존재하지만 그 규칙의 작동 원리, 그러니까 그 기계적인 톱니바퀴가 언제 어떻게 딱 맞물려 돌아가는지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법은 결코 우리를 구제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와, 톱니바퀴. 맞아요. 알아야 살아남는 거죠. 자, 그럼 가장 밑바탕이 되는 그 기본 방어막부터 한번 짚어보죠. 최악의 상황인 경매판으로 끌려가기 전에 일단 법이 세입자인 우리한테 쥐어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 2가지가 눈에 띄더라고요. 네, 바로 대항력과 확정일자죠. 네네. 그러니까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딱 마치면 다음 날 0시부터 집주인이 바뀌어도 쫓겨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그 대항력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우선 변제권을 얻게 되고요. 정확합니다. 저는 이 자료 보면서 약간 빵집에서 번호표 뽑는 장면이 딱 떠올랐어요. 집이 막 잘못돼서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내 번호표 순서가 오면 내 뒤에 온 다른 빚쟁이들보다 먼저 내 보증금을 챙겨나갈 수 있는 그런 권리잖아요. 아, 빵집 번호표. 그거 아주 직관적인 비유네요. 그 번호표의 핵심은 결국 타이밍입니다. 국가의 공적인 장부에다가 내가 이 집에 들어와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어떤 시간의 도장으로 쾅 찍어두는 행위인 거죠. 시간의 도장이요? 네. 그리고 자료를 보면요. 보증금 액수가 좀 적은 분들을 위해서 번호표 순서조차 막 무시하고 무조건 제일 먼저 돈을 챙겨주는 예외 규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새치기 할 수 있는 그런 권리요. 네, 합법적인 세칙이죠.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제도인데요. 법이 최소한의 주거 생존권만큼은 지켜주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 기준으로 보면 현재 보증금이 1억 6,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최대 5,500만 원까지는 영순위로 배당을 해줍니다. 오, 영순위로요? 그거 되게 든든하네요. 그렇죠. 단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 그 금액이 주택 매각대금, 그러니까 낙찰가의 절반을 넘을 수는 없다는 단서가 딱 붙어 있긴 합니다. 무한정 다 주는 건 아니군요. 그래도 최소한 거리에 나앉게 하지는 않겠다는 거네요. 근데 솔직히 살다 보면 막 직장을 옮기거나 해서 무조건 이사를 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잖아요. 네, 피치 못할 사정이 생기죠. 아까 전입신고를 계속 유지해야 대항력이 생긴다고 하셨는데 보증금은 아직 못 받았는데 이사를 먼저 가버리면 그 소중한 번호표가 싹 다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만들어둔 법적 장치가 바로 임차권 등기 명령입니다. 법원에 신청을 해서 등기부등본에다가 딱 적어두는 거예요. 나 아직 이 집에서 받을 보증금 있다. 이 사실을 공식적으로 박아두는 거죠.
임차권 등기 명령. 저는 이거 자료 읽으면서 약간 비디오 게임의 그 세이브 포인트 같다고 생각했어요. 오, 세이브 포인트요? 네, 그러니까 짐을 빼고 다른 동네로 떠나더라도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쌓아온 대항력, 우선 변제권 이런 권리 데이터를 등기부등본이라는 메모리 카드에 딱 저장해두고 가는 거잖아요. 와, 진짜 찰떡 같은 비유네요. 맞습니다. 상가 세입자들의 경우도 되게 흥미로운데요. 장사하시는 분들은 동사무소가 아니라 세무서 가서 사업자 등록을 하면 대항력이 생기고 또 10년 동안은 쫓겨날 걱정 없이 장사할 수 있는 계약갱신 요구권이 딱 보장되더군요. 아, 상가는 10년이군요. 네. 게다가 내가 피땀 흘려서 왁 단골 모으고 상권 살려놓은 그 무형의 가치 있잖아요. 즉 권리금이죠. 이걸 다음 사람한테 넘기고 나갈 수 있는 기회도 법으로 보호를 해줍니다. 심지어 전월세를 전환할 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연 2%를 더한 비율로 상한선까지 딱 막아뒀어요. 와, 들어보면 방어막이 진짜 겹겹이 엄청 철저하게 쳐져 있네요. 자, 근데 여기서 저는 아주 근본적인 의문이 하나 생기거든요.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데 왜 막 뉴스만 틀면 전 재산 잃고 오열하는 세입자들 사연이 계속 나오는 걸까요? 도대체 어떤 치명적인 맹점이 숨어 있는 겁니까? 아, 그게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맹점은 법의 내용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법이 요구하는 절차의 무자비함에 있습니다. 무자비함이요? 네.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법이나 영업자산을 지키는 상가법 모두 목적에 맞게 되게 정교하게 설계는 되어 있어요. 근데 시스템은 감정이 없습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이 모든 요건을 갖추는 타이밍이 단 하루, 아니 정말 단 1초라도 엇갈리거나 서류에 오타 하나라도 딱 있으면 그 보호망은 즉시 찢어집니다. 와, 1초요? 진짜 무섭네요. 완벽한 타이밍이랑 절차를 딱 지킨 사람만 선택적으로 구제하는 아주 차갑고 기계적인 시스템인 거죠. 시스템은 감정이 없다. 어우, 참 뼈 때리는 말이네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내가 진짜 꼼꼼하게 서류도 다 완벽하게 쓰고 타이밍도 기가 막히게 맞춰서 대기표를 딱 1번으로 뽑았다고 안심했는데 갑자기 최악의 보스 몬스터가 나타나서 내 순서를 확 짓밟아버리는 상황입니다. 아, 드디어 올 것이 왔군요. 네, 집이 경매판으로 넘어갔을 때 벌어지는 국가 세금 대 매 보증금의 그 우선순위 전쟁 말이죠. 오늘 토론나를 읽으면서 저 진짜 이 대목에서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사실 부동산 경매 실무에서 제일 피말리는 쟁점 중 하나입니다. 원래 민법이랑 조세법이 딱 맞붙을 때의 대원칙은 생각보다 되게 단순해요. 방금 말씀하신 그 타이밍, 즉 시간적 선호에 따른 객관적 배당이죠. 먼저 온 사람이 먼저 가져간다 이거죠. 네. 세입자가 동사무소에서 받은 확정일자, 그리고 국가가 세금을 확정지은 법정기일, 이 두 개의 타임스탬프를 책상 위에 딱 올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단 하루라도 빠른 쪽이 먼저 돈을 가져간다는 룰이죠. 겉보기에는 누구에게나 되게 공평한 잣대처럼 보입니다. 아니 잠깐만요. 겉보기에만 공평하죠 이게. 저 진짜 이 토론 자료 보면서 세입자 입장에 너무 감정이입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확정일자랑 그 세금 법정기일을 똑같은 출발선에 놓고 경쟁시키는 게 그게 공정합니까? 어떤 면에서 그렇게 느끼셨나요? 아니 상식적으로 세입자가 계약할 때 집주인한테 저기 사장님 밀린 세금 내역 좀 다 떼와 보세요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하기가 현실적으로 얼마나 어렵습니까? 눈치 엄청 보이잖아요. 아, 현실적인 협상력의 차이죠. 맞아요. 상황이잖아요. 내 평생 모은 전 재산이 걸린 개인의 절박함이랑 뭐 언제든 돈을 걷어들일 수 있는 그 막강한 징수권을 가진 거대 국가가 충돌하는데 여기서 무조건 시간표만 따지는 건 솔직히 좀 폭력에 가깝다고 봅니다. 네, 그 지점이 바로 법학자들이랑 실무진들이 이 토론 자료에서 아주 팽팽하게 맞붙는 핵심 딜레마입니다. 분명히 한 가족의 생존권이 달린 안타까운 현실이죠. 하지만 국가의 조세 징수권 역시 뭐 도로나 학교를 짓고 치안을 유지하는 사회 인프라 전체를 굴러가게 만드는 근간이거든요. 세금을 못 거두면 나라가 안 돌아가니까요. 그렇죠. 세금을 제때 걷지 못하면 국가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니까요. 그래서 입법자들도 고민을 하다가 무조건 시간만 따지지 않고 이 룰에 약간의 예외를 두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상속세, 증여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같은 이른바 당해세입니다. 아, 당해세. 그 재산에 붙는 세금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이건 그 부동산 재산 자체에 아예 꼬리표처럼 붙어서 태어난 세금이기 때문에 세입자의 확정일자가 아무리 빨라도 날짜를 깡그리 무시하고 무조건 국가가 보증금보다 먼저 돈을 빼갑니다.
와, 이거야말로 진짜 합법적인 세칙이 아닙니까? 아니, 세입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어찌할 수도 없고 미리 알 수도 없는 그 집주인의 종부세 폭탄 때문에 내 번호표가 갑자기 뒤로 쫙 밀려난다니 진짜 속이 터질 노릇이네요. 내가 지은 죄도 아닌데 말이죠. 네, 그래서 그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최근에 법이 개정되면서 두 번째 예외가 등장했습니다. 아주 정교한 핀셋 구제책인데요. 핀셋 구제책이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만약 세입자의 확정일자가 당해세의 법정 기율보다 빠르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원래 룰대로라면 당해세가 막무가내로 세치기를 해서 먼저 돈을 가져가는 게 맞잖아요. 네, 아까 당해세는 무조건 이긴다고 하셨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딱 그 당해세로 배당될 금액 한도 내에서는 세입자가 국가를 밀어내고 먼저 자기 보증금을 챙길 수 있도록 국가가 순서를 양보해 준 겁니다. 오, 그러니까 국가가 네가 나보다 날짜가 빠르네. 그래, 내가 가져갈 몫을 너한테 먼저 딱 떼어줄게 하고 자리를 비켜준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정확해요. 근데요, 제가 토론 자료를 막 깊게 파고 들어보니까 이 구제책도 만병통치약은 또 아니더라고요. 한계를 발견하셨군요. 네, 예를 들어서 내 보증금은 2억 원인데 국가가 양보해주는 그 당해세 한도가 5천만 원 뿐이라면 세입자는 일단 그 5천만 원은 건지겠지만 나머지 1억 5천만 원은 여전히 다른 후순위 채권자들이랑 막 엉켜서 궁중분해될 위험에 처한다는 거잖아요. 안타깝지만 숫자로 보면 정확히 그렇게 되죠. 아니, 저는 차라리 이렇게 막 복잡하게 핀셋으로 찔끔찔끔 구제할 바에야 그냥 속 시원하게 세입자 보증금은 국세든 은행빚이든 다 제치고 무조건 영순위로 보호한다. 이렇게 법을 확 바꿔버리면 안 되는 건지 진짜 묻고 싶어요. 그렇게 아주 심플하게 접근하면 속은 시원하겠지만요. 현실 경제에서는 정말 상상 초월의 연쇄 붕괴가 일어납니다. 연쇄 붕괴요? 뭐 대출 시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만약에 세입자 보증금 무조건 영순위, 이 법을 통과시켰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당장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주체, 즉 은행들의 입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은행은 우리가 1순위로 대출을 해줘봤자 나중에 세입자가 딱 들어와 버리면 우리 돈은 다 떼이겠네 이러면서 엄청난 공포에 질리겠죠. 아, 은행 입장에서는 돈 떼일까 봐 무섭겠네요. 그렇죠. 결국 대출 심사는 극도로 깐깐해지고 한도는 대폭 축소되면서 부동산 대출 시장 자체가 아주 꽁꽁 얼어붙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집을 사려는 정상적인 서민들도 돈을 못 빌리게 되는 부작용이 생기는 거죠. 아, 세입자 보호하려다가 집 살 돈줄이 막혀버리는 거군요. 네. 게다가 도덕적 해이라는 더 무서운 부작용도 있습니다. 도덕적 해이요? 네. 세금을 수십억 체납해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생긴 악덕 집주인이 있다고 치죠. 이 사람이 자기 지인이랑 짜고 허위로 수십억짜리 전세 계약을 딱 맺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세입자 보증금이 영순이니까 그 가짜 세입자가 경매 대금을 싹 다 가져가고 국가는 세금을 한 푼도 못 걷는 합법적인 조세 도피처가 탄생하게 되는 거죠. 와, 머리 진짜 좋네요. 나쁜 쪽으로. 그러니까요. 이런 극단적인 이해관계를 막기 위해서 원칙과 예외가 막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힌 현재의 룰이 만들어진 겁니다. 듣고 보니 진짜 고개가 끄덕여지네요. 근데 참 서류상으로 아무리 방어막을 치고 막 타임스탬프를 찍어대도 이렇게 얽히고 설킨 룰 때문에 내 돈이 날아갈 수 있다는 불안감을 쉽게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이 서류 싸움에서 밀렸을 때 세입자가 현장에서 물리적으로 탁 쥐고 휘두를 수 있는 최후의 무기가 자료에 등장하잖아요. 바로 유치권이죠. 네, 내 돈 돌려받기 전까진 이 집에서 단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 이러면서 문을 걸어 잠그고 버티는 아주 원초적이면서도 강력한 실효행 행사입니다. 하지만 유치권도 아무 때나 막 쓸 수 있는 마법의 지팡이는 아니에요. 조건이 또 까다롭죠? 네, 법적으로 유치권이 딱 성립하려면 비용, 시간, 점유라는 3대 핵심 요건이 진짜 단 하나의 빈틈도 없이 완벽하게 맞물려야만 합니다. 비용, 시간, 점유. 그 요건들을 제 입장에서 하나씩 한번 뜯어볼게요. 첫 번째 비용. 그러니까 내가 지출한 돈이 주택 그 자체의 가치를 유지하거나 높이는 데 쓰였어야 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를 들면 막 추운 겨울에 보일러가 터져서 내 돈으로 고친 필요비나 아니면 낡은 슈시를 최신식으로 교체해서 집값을 올린 유익비 같은 거요. 근데 여기서 참 재미있는 대목이 있더라고요. 어떤 부분이죠? 제가 만약에 제 돈을 들여서 거실 한가운데
막 수천만 원짜리 이탈리아제 최고급 대리석 바닥을 쫙 깔고 화려한 샹들리에를 달았다고 쳐요.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야, 내 샹들리에 값 내놔라 하면서 유치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법원은 당신의 그 훌륭한 인테리어 취향까지 보호해주지는 않습니다. 그건 객관적인 건물 가치의 상승이 아니라 세입자 개인의 어떤 특수한 목적이나 취향을 위해서 지출된 비용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아쉽네요. 그럼 두 번째 요건은 뭔가요? 두 번째는 시간입니다. 비용을 지출하고 점유를 시작한 타이밍이 반드시 법원의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즉 해당 부동산의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이어야 합니다. 경매 시작 전에 끝내놔야 한다는 거군요. 네, 이미 법원이 딱 빨간 딱지를 붙여서 부동산을 꽁꽁 얼려버렸는데 그 뒤에 슬쩍 들어와서 공사비 달라고 들어누우면 국가의 공적 경매 절차가 완전 엉망이 되잖아요. 그래서 엄청 엄격한 커트라인을 두는 겁니다. 네,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대망의 세 번째, 점유입니다. 저는 사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진짜 등골이 막 오싹했거든요. 일시적 단절의 함정 말씀하시는 거죠? 맞아요. 자, 제가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집을 굳게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주말에 잠깐 부모님 댁에 다녀오느라 이틀 정도 집을 비웠고 그 사이에 누군가 들어왔거나 잠금 장치가 풀렸다고 딱 가정해보죠. 다시 돌아와서 문을 굳게 잠갔다 한들 그 짐을 빼고 비웠던 찰나의 순간 때문에 과거의 유치권이 완전 사망 선고를 받고 영원히 소멸해버린다고요? 네, 소멸합니다. 아니 이거 너무 사람 피 말리는 가혹한 처사 아닙니까? 그렇게 느끼실 수 있죠. 하지만 왜 법이 점유의 단절을 그토록 막 무자비하게 다루는지 그 본질을 한번 들여다봐야 합니다. 유치권이라는 권리 자체가 내 소유도 아닌 남의 부동산을 허락도 없이 강제로 꽉 쥐고 있는 법적으로 아주 이례적이고 극단적인 권리거든요. 소유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거니까. 맞아요.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하면서까지 인정해주는 그 강력한 힘의 유일한 정당성이 바로 그 단절 없는 계속된 점유에서 나오는 겁니다. 끈이 한번 딱 끊어지면 그 순간 권리도 같이 증발해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매 실무를 할 때 서류인 매각물건 명세서만 컴퓨터 모니터로 막 백날 들여다봐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류에는 나타나지 않는 현장의 진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직접 발로 뛰는 임장을 가야 한다는 거군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서류에는 유치권 신고가 전혀 없어서 안전한가 보다 하고 낙찰받으러 현장에 가봤더니 막 험악한 사람들이 대문에 쇠사슬을 칭칭 감고 불침번에 서고 있을 수도 있어요. 와, 생각만 해도 무섭네요. 반대로요. 서류상으로는 막 수억 원대의 무시무시한 유치권이 떡하니 적혀 있어서 아무도 입찰을 안 하는데 막상 가보면 문은 활짝 열려 있고 먼지만 막 굴러다니는 허위 유치권, 즉 종이호랑이일 수도 있죠. 이 종이호랑이를 간파해내는 게 또 경매 고수들의 실력이기도 하고요. 진짜 발품 파는 게 생명이네요. 네. 근데 또 반대로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게 완전 지옥 같은 딜레마가 펼쳐지기도 합니다. 한 겨울에 보일러가 탁 터져서 집주인한테 연락을 했더니 이미 빚더미에 앉아서 야반도주를 해버렸어요. 최악이다 진짜. 당장 얼어 죽을 순 없으니까 내 돈으로 수리하고 살았는데 나중에 경매 법정에서 낙찰자가 당신 집주인 허락도 없이 불법으로 점유하고 수리한 거 아니야? 이렇게 공격해 들어오면 내가 적법하게 이 집을 점유하고 있었다는 걸 증명해내는 건 온전히 그 세입자 본인의 몫이 되어버립니다. 와, 서류 밖에서 벌어지는 정말 처절한 진흙탕 싸움이네요. 자, 이렇게 임대인, 임차인, 국가의 세금, 그리고 유치권이라는 물리력까지 쫙 짚어봤는데요. 이 파편화된 정보들을 가만히 엮어보니까 이 모든 거대한 부동산판을 뒤에서 딱 굴리는 진짜 끝판왕은 따로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끝판왕이요? 어떤 주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아까 경매 절차 이야기할 때 주로 이 집을 경매로 넘겨버리는 주체가 누구냐? 바로 은행이잖아요. 그렇군요. 거대 자본이네요. 네. 토론에서 세입자 무조건 영순위 법 만들면 은행이 대출 안 해줄 거라고 아까 하셨는데 오늘 준비된 은행법 자료를 보니까 은행이 왜 이렇게까지 부동산 시장에서 피도 눈물도 없이 구는지 그 이유가 딱 적혀 있더라고요. 은행법 조문들을 보면 정말 숨 막힐 정도로 이거 하지 마라, 한도 절대 넘지 마라 이런 규제와 철창투성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은행법은 사실 그 자체로 엄청 거대하고 촘촘한 규제의 감옥과도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은행이 하는 그 본질적인 업무를 아주 엄격하게 제한하고요.
부수 업무를 할 때도 기존 고객과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주 철저히 차단을 하죠. 진짜 깐깐하네요. 특히 여기서 눈여겨볼 대목은 비금융 주력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삼성이나 현대 같은 산업자본의 거대 기업이 은행에 의결권 있는 주식을 4% 이상 초과해서 소유하지 못하게 아예 대못을 딱 박아둔 겁니다. 참고로 지방은행도 15%로 제한해뒀고요. 아, 이게 막 뉴스와 경자기사에서 자주 듣던 그 금산분리 원칙이군요. 네, 맞습니다. 금산분리죠. 그러니까 기업이 은행을 통째로 먹어 삼켜서 자기들 개인 사금고처럼 현금 인출기 대용으로 쓰는 걸 딱 막기 위해서요? 정확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라는 또 아주 강력한 족쇄도 있습니다. 아무리 대한민국 최고로 크고 우량한 기업이라 할지라도 은행 자기 자본의 25%를 초과해서 대출을 끌어다 쓸 수가 없어요. 한 곳에 몰빵하지 말라는 거군요. 그렇죠. 한 바구니에 계란을 다 담지 말라는 격언처럼 몰빵 투자를 원천 차단하고 특정인이나 특정 기업에게 리스크가 딱 집중되는 걸 강제로 분산시키는 겁니다. 대주주에게 부당하게 특혜성 대출을 해주거나 압력을 행사하는 것도 법으로 엄청 엄하게 다스리고 있고요. 아니 근데요, 은행이 자기들 창고에 있는 그 돈 가지고 자기들이 장사하겠다는데 국가가 왜 이렇게까지 목줄을 쥐고 힘드는 겁니까? 이렇게 숨막히게 규제를 하니까 부동산 시장에서 내 보증금이 경매로 넘어가느냐 마느냐 하는 그 절박한 순간에도 은행은 막 융통성 하나도 없이 기계적인 원칙만 들이밀면서 자기들 대출금부터 먼저 챙겨가겠다고 피도 눈물도 없이 구는 거잖아요. 아, 은행이 왜 그렇게 피도 눈물도 없이 깐깐하게 구느냐? 그 진짜 이유를 아시려면 그들이 그토록 지키고자 하는 그 돈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게 바로 은행법의 핵심이에요. 돈의 진짜 주인이요? 누구죠? 만약 어떤 거대한 IT 기업이 은행을 딱 소유했다고 상상해보죠. 이 기업이 은행에 있는 돈을 마음대로 막 빼내서 엄청난 리스크가 따르는 신용 스마트폰 개발 사업에다가 몽땅 쏟아 부었습니다. 근데 그 스마트폰이 완전 처참하게 망해서 기업이 파산해버렸어요. 그럼 돈을 빌려준 은행도 당연히 같이 무너지겠죠. 헐? 그럼 은행 망하면 난리 나잖아요. 네. 이때 허공으로 날아간 그 천문학적인 돈, 과연 누구의 돈입니까? 은행장의 돈인가요? 기업 회장의 돈인가요?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 청취자 여러분이 매달 월급 쪽에서 저축해둔 피 같은 예금입니다. 아, 우리 예금이네요, 진짜. 네. 거대 자본이나 특정 기업이 딱 부실해졌을 때 은행이 연쇄도산하고 그 여파로 국가 경제 전체가 마비되면서 수백만 명의 평범한 예금자들이 막 피눈물을 흘리는 그런 파국. 은행법의 그 숨막히는 규제들은요, 결국 바로 우리들의 예금을 지키기 위해 쳐놓은 사회 전체의 아주 거대한 안전망이 셈입니다. 와, 약간 소름 돋았어요. 그러니까 은행은 그냥 탐욕스러운 빌런이 아니라 선량한 수많은 예금자들의 돈을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경매판에서도 그렇게 아주 보수적이고 냉혹하게 자기 순위를 방어할 수밖에 없었던 거군요. 이제 이해가 확 되네요. 네, 덧붙여서 은행법은 무조건 그렇게 규제만 하는 게 아니라요. 금융 소비자에게 쥐어주는 무기도 있습니다. 내 재산이 늘어났거나 회사에서 승진을 했거나 신용평점이 쫙 올랐을 때 은행에 당당하게 내 대출 이자를 좀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금리 인하 요구권 같은 권리들이 딱 명시되어 있죠. 방어만 할 게 아니라 이런 혜택도 적극적으로 챙기셔야 합니다. 챙길 건 또 챙겨야죠. 오늘 이 복잡한 퍼즐 조각들이 진짜 하나로 쫙 맞춰지는 기분입니다. 처음에 살펴봤던 주택과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그 세입자의 기본 방어막, 그리고 경매판에서 벌어지는 조세 채권과의 그 피말리는 타임스탬프 전쟁, 또 벼랑 끝에서 꺼내드는 최후의 물리적 무기, 유치권, 그리고 이 모든 부동산 대출 시스템의 근간을 딱 덧받치고 있는 은행법의 엄격한 규제까지. 결국 이 수많은 법률과 예외 조항들이 막 얽히고 설켜 존재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단 하나네요. 네, 바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지갑과 따뜻한 보금자리를 지켜내기 위한 거대한 생태계라는 거죠.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분석을 통해서 또 내릴 수 있는 중요한 결론은요. 제도는 결코 가만히 있는 자를 알아서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하잖아요. 네, 스스로 챙겨야죠. 법이 요구하는 그 정확한 타이밍, 꼼꼼한 서류 요건, 그리고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발품까지 스스로 챙기고 증명해내는 사람만이 이 아주 차가운 서바이벌 게임에서 내 자산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흥미로운 딜레마를 목격했잖아요. 세입자를 한없이 막 불쌍하게 여겨서 과도하게 보호하려고 들면 대출 시장이 확 얼어붙어서 결국 서민이 집을 못 구하고
반대로 은행과 국가 세금의 효율성만 따지면 선량한 누군가가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 그 연쇄붕괴의 아슬아슬한 줄타기 말이죠. 네, 정말 어려운 문제죠.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모든 지식을 바탕으로 상상력을 한번 크게 발휘해 볼까요? 만약 머지않은 미래에 블록체인 같은 그런 혁신적인 기술이 완벽하게 도입된다고 쳐봅시다. 집주인이 몰래 체납한 세금 내역, 숨겨둔 은행 대출 정보, 심지어 과거의 유치권 분쟁 이력까지 임대차 계약서에 딱 도장을 찍기 직전에 100% 투명하게 유리알처럼 모바일로 다 공개되는 세상이 온다면 어떨까요? 와, 엄청난 투명성이네요. 우리는 그 정보의 비대칭이라는 괴물을 확 물리치고 억울한 피해자를 완전히 영명으로 만드는 유토피아를 맞이하게 될까요? 아니면 막 수백만 원짜리 자잘한 세금을 잠깐 깜빡했거나 사업하다 생긴 약간의 빚만 있어도 그 집주인은 시스템에 낙인이 딱 찍혀서 영원히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고 파산해버리는 전혀 새로운 형태의 신용 계급 차별이 생겨나게 될까요? 이야, 그거 정말 깊게 생각해 볼 문제네요. 투명함이 가져올 빛과 그림자. 그렇죠. 모든 것이 완벽하게 투명해진 세상은 과연 약자를 구원할 동아줄일지 아니면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는 또 다른 거대한 함정일지. 오늘 이번 심층 탐구가 끝나고 여러분 스스로 이 복잡하고 매력적인 딜레마에 대해서 한번 깊게 탐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통찰력을 한 단계 딱 끌어올려줄 새롭고 날카로운 자료 한 모더기를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